버려진 호텔의 낡은 매트리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쓰레기장에 방치된 듯 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오래된 매트리스 말입니다. 누구든 지나쳐 갈 만한 평범한 폐기물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천과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이 침묵의 관 속에는 한 여성의 운명이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4살의 이수진은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형 출판사에서 꼼꼼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조용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험을 즐기는 타입도 아니었고 매일 정해진 루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동일한 경로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인천에 사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전화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그녀만의 습관이었어요. 부모님께는 딸이 낯선 대도시 서울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소중한 신호였거든요. 운명의 그날 6월 12일은 특별할 것 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마철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여름 날씨로 습도가 높고 무더운 하루였어요. 수지는 동료들에게 평소처럼 작별 인사를 건넨 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일주일간의 업무를 마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불안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색상의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의 어두운 치마,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갑과 휴대폰, 원룸 열쇠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이 생존해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은 지하철역의 방범 카메라였습니다. 녹화 시간은 오후 7시 43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역 대합실을 나서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짧고 밝게 조명된 터널이었습니다. 입구 카메라는 콘크리트 통로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통로로 들어갔지만 반대편 출구로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는 고작 50m 남짓한 거리였어요.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그 50m는 말 그대로 미스터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시간에 딸의 안부 전화가 오지 않자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만날 약속이라도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나도 딸의 휴대폰이 연결되지 않자 어머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약속을 잡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정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모님은 첫 차를 타고 서울로 달려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24살의 젊은 여성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도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아이였거든요. 결국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방범 카메라 영상들을 확보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은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 통로 입구 카메라는 분명히 수진을 기록했지만 출구와 주변 모든 거리의 카메라들은 그녀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그 짧은 터널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지하 통로 자체를 철저하게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전형적인 실용적 구조물이었어요. 콘크리트 벽면에는 곳곳에 오래된 낙서들이 있었고 어둑한 조명이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을 곳도 비밀 통로도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입구와 출구,
2개의 개구부만 있을 뿐이었어요. 수색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흔도 없고 투쟁의 흔적도 없고 떨어뜨린 소지품도 없었어요. 범죄를 암시하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진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어요. 직장에서 연애 관계도 없었고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열린 책과 같았고 실종으로 이어질 만한 단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경찰은 그녀의 은행 계좌도 조사했습니다. 실종 이후 단 1원도 인출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지하 통로에 들어간 후 약 30분 후에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인근 지역에서 감지되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특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실종 전날에 올린 것으로 출근길에 본 꽃사진이었어요. 이수진의 사진은 서울의 뉴스와 거리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부모님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지 간절히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도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몸값 목적의 납치, 연쇄살인범의 소행, 사고사 등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했지만 어떤 이론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수진의 사건은 서울 경찰 기록보관소에 쌓여가는 수백 개의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침묵과 어둠의 1년이었어요. 아무도 서울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폐허가 된 호텔에서 오래된 부풀어 오른 매트리스가 고요함 속에서 쌓여가는 먼지 아래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인 2022년 7월 이수진의 이야기는 무섭고도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산간 지역, 강원도의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에서 일어났어요.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폐허가 된 호텔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인기 있는 휴양지였지만 경제 침체와 관광 패턴의 변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된 곳이었어요. 이 호텔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그 이후 자연의 침식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문들은 깨져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부지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곳은 폐허 탐험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버려진 건물을 탐험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온 젊은 커플이 어느 주말에 이곳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무스스한 분위기와 블로그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을 기회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근처 길가에 차를 세우고 녹슨 울타리의 틈새를 통해 쉽게 부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텔 내부는 희미하고 어두웠으며 고요했습니다. 호텔 곳곳을 둘러보던 중 그들이 한 방에서 멈춰 서게 되었어요.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벽에 기댄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스프링 매트리스였지만 이상하게 보였어요. 우선 내부에서 무언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모양이 불규칙했어요. 그 다음으로 표면에 크고 검은색에 가까운 얼룩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물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새로운 바느질 자국이었습니다. 분명히 솜씨 좋은 누군가가 매트리스를 잘라내어 다시 꿰매놓은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느질은 가까이서 보니 조잡했어요. 굵은 낚싯줄이나 얇은 건설용 철사 같은 것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거칠고 난폭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은 처음에는 웃으면서 마약이나 비슷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캠핑 나이프를 꺼내어 호기심에서 바느질을 뜯어보기로 했어요. 그는 철사고리 중 하나에 칼을 걸어 힘껏 당겼습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구멍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착각할 수 없는 냄새였어요. 썩은 냄새,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이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더 큰 구멍을 냈어요. 천 사이로 매트리스 내부에서 하얗고 딱딱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뼈였어요. 그들은 완전한 충격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마비 상태를 극복한 후
남자는 한층 더 큰 구멍을 만들었어요. 매트리스의 내용물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골격이었어요. 시간에 의해 이미 살이 모두 썩어 떨어진 뼈만 남은 해골이 오래된 노란색 스폰지층 사이에 납작하게 거의 압축되다시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알몸이었어요. 뼈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시신을 쌌던 비닐랩 조각들, 스폰지에 달라붙은 긴 검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소지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벌거벗은 뼈만이 이 수제관 속에 정교하고 끔찍하게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공포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카메라와 블로그 따위는 잊어버린 채 그들은 호텔에서 뛰쳐나와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안전한 거리까지 간 후에야 마침내 멈춰서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신고센터 직원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곧 강원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폐허가 된 호텔은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얀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매트리스와 그 끔찍한 내용물은 신중하게 제거되어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는 관광객들이 본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골반뼈 구조로 판단했을 때 아마도 여성으로 추정되는 완전한 인간 골격이었습니다. 사망은 오래전에 적어도 1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중의 끔찍한 발견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수진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실종자들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이 유골의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먼저 치아에 주목했어요. 골격에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한 치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로 삽입된 작은 턱 교정 장치였어요. 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자 거의 즉시 매치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장치가 1년 전 실종된 이수진의 의료 기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이 실시되었어요. 골격의 뼈 조직에서 채취한 샘플이 1년 전 수진의 부모님이 제공했던 DNA 샘플과 비교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100% 일치했습니다. 폐허가 된 호텔의 매트리스에 꿰매어져 발견된 골격은 이수진의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1년간 계속되었던 불확실성의 악몽은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딸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알게 되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시체가 은닉된 장소라도 있었어요. 이수진의 시신 신원 확인은 전환점이었습니다. 1년간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사건이 새로운 끔찍한 기운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경찰은 단순한 실종 신고가 아니라 살인 현장과 시체, 그것도 유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 실종을 담당했던 서울의 형사들과 발견이 이루어진 강원도의 동료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작업 첫 번째 대상은 매트리스 상태 조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이 검사 결과는 더 많은 의문점들을 제기했어요. 과학수사팀은 시신이 손바느질로 매트리스에 꿰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은 조잡했지만 상당한 체력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범인은 큰 바늘, 아마도 실내 장식용이나 가죽 공예용 바늘과 얇지만 튼튼한 건설용 철사를 사용했습니다. 바느질은 계획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유일한 목적은 절개불을 확실히 봉인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범인이 서두르긴 했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매트리스와 비닐랩 조각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수사팀은 몇 개의 부분적인 지문을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수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 지문들은 신원불명의 남성이 남긴 것이었어요. 이것이 범인의 정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진짜 단서였습니다. 지문들은 경찰과 군 관련 전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즉시 검색되었어요.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흔적을 남긴 남자는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었고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동안 1년 동안 유령처럼 숨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지문을 확보했지만 그것과 연결할 이름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호텔 자체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2009년 이후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범인이 왜 이 특정 장소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거를 감추기에는 이상적인 곳이었거든요.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0년 이상 공식적인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즉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경찰은 주요 가설을 세웠어요. 호텔이 불법적인 은신처나 비밀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은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했거나 중간 기착지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수사관들은 최근 거주 흔적을 찾기 위해 건물 구석구석을 조사했습니다. 몇 개의 빈 캔과 페트병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언제 버려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핵심 미스터리는 이동 경로였어요. 서울 중심부에서 납치된 수진의 시신이 200km 이상 떨어진 강원도 산중에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이것은 범인이 덜연히, 아마도 충분히 큰 트렁크가 있는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에 시신을 눈에 띄지 않게 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형사들은 서울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의 교통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엄청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실종 후 며칠간 수상한 차량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어요. 매일 수천 대의 자동차가 이런 도로들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번호판도 차종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색은 실패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획득을 위해 경찰은 출발점인 그 역의 지하 통로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엔 그들은 다른 관점으로 그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50m 구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범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조용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전략적 위치와 카메라 사각지대에 주차한 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어떻게든 수진을 아무도 모르게 차로 끌고 가거나 데려갔을 것입니다. 시간대를 고려하면 오후 8시경 그 통로가 완전히 인적이 드문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반복된 청취조사로는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비명소리나 격투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지하통로 주변 건물들의 방범 카메라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실종 당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의 모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하통로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차량은 실종 시간대에 약 20분간 정차해 있었고 그 후 갑자기 떠났습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일부 가려져 있어서 완전히 식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차종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생산된 현대 소나타였어요.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 등록된 해당 차종의 모든 소유주 목록을 확보했어요. 그 수가 수만 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보인 소유주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수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0세 남성 최민호였어요. 그는 2010년대 중반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었고 과거에 스토킹과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그의 범죄 프로필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민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강원도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고 폐허가 된 호텔이 있는 지역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2021년 6월 당시 그는 실제로 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민호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고 그의 과거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어요. 통신사 기록을 통해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보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6월 12일 수진이 실종된 바로 그날 최민호의 휴대폰은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문제의 지하 통로 근처에 있었어요. 그 후 그의 휴대폰은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방향으로 이동했고 자정 무렵 폐허가 된 호텔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그의 휴대폰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어요. 2022년 8월 15일 최민호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최민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날 강원도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지하 통로 근처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수사팀은 그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였지만 과학수사팀은 트렁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혈흔 흔적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 그것은 이수진의 혈액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집 지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용된 낚싯줄과 건설용 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실내 장식용 바늘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매트리스를 꿰매는 데 사용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증거가 쌓이자 최민호의 변호사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자백하는 대신 사형을 면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검찰은 이를 고려했고 결국 무기징역을 조건으로 한 자백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9월 최민호는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끔찍했어요. 그는 우연히 지하 통로에서 수진을 목격했고 그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성들을 스토킹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 밤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지하 통로에서 수진에게 접근했고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수진은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어요. 최민호는 그녀를 자신의 트렁크에 실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빠르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차 안에서 수진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최민호는 당황했지만 시신을 버릴 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일했던 강원도의 폐허가 된 호텔이었습니다. 그는 그곳까지 운전해서 시신을 호텔 안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그냥 버리는 대신 완전히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호텔에 버려진 오래된 매트리스를 발견한 그는 그것을 시신의 관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칼로 매트리스를 절개하고 수진의 시신을 비닐랩으로 감싼 후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가져온 바늘과 철사로 매트리스를 다시 꿰맸어요. 작업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그 끔찍한 일을 계속했고 마침내 완성했을 때는 거의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어요. 최민호의 자백은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범죄는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잔혹했어요. 그는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만약 그 젊은 커플이 호텔을 탐험하지 않았다면 수진의 시신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재판은 2022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최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정에서 수진의 가족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이 겪은 고통을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요. 검사는 최민호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스토킹 전과와 이번 범죄의 수법을 고려할 때 그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강원도의 다른 미제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서 20대의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그 사건의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최민호가 실종 당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최민호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계속 쌓이자 결국 인정했어요. 그는 2019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 여성을 살해했고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을 매장지로 안내했고 거기서 두 번째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최민호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소 2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전국의 미제 실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민호가 일했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들을 리스트업했어요. 추가 조사 결과 2017년과 2020년에도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민호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진실은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최민호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건의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수진의 부모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범인이 처벌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경찰과 수사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1년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수진의 유골은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도 참석했어요. 모두가 그녀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짧았지만 성실했던 그녀의 삶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퇴근길에 한 젊은 여성이 납치되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밤길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하 통로와 같은 취약 지역의 방범 시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을 곳곳에 배치했어요. 또한 심야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과 성범죄자 감시 시스템을 요구했어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일부는 실제로 통과되었습니다. 최민호의 사례는 또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과거 스토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나 감시를 받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더 엄격하게 관리되었다면 이수진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특히 스토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최민호와 같은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종종 충동 조절 장애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특히 최민호의 경우 그가 시신을 매트리스에 꿰맨 행위는 매우 특이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통제욕과 소유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 폐허가 된 호텔은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지방정부는 그곳을 범죄의 현장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건물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는 평평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은 풀과 나무만이 자라고 있는 빈터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비록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의 친구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한 추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6월 12일 그녀가 사라진 날에 모여서 그녀를 추모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여성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이 일했던 출판사에서도 그녀를 기리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액자와 꽃이 놓여 있어요. 동료들은 가끔 그곳에 서서 그녀를 떠올립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진은 항상 조용했지만 일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퇴근하던 날이었는데. 이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포기하지 않는 수사의 중요성도 보여주었습니다. 1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만 경찰은 끝까지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수진의 사건은 경찰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을 어떻게 끈질기게 추적하고 작은 단서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진실에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에요. 신입 형사들은 이 사건을 공부하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서울의 그 지하 통로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밝고 안전해졌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고 비상벨도 여러 개 배치되었습니다. 밤에도 보안 요원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통로 입구에는 작은 추모 명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수진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이수진의 부모님은 여전히 딸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딸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어요. 특히 거실에는 그녀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큰 사진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죠. 어머니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딸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안부 전화를 기다렸던 그때를 떠올려요. 이제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딸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덧붙입니다. 딸이 평화롭게 잠들기를 바라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수진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질문이고 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며 여성 안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젊은 생명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의 그 폐허가 된 호텔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낡은 매트리스 속에 숨겨졌던 비밀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수진은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짧았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녀는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수지는 아마도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1년간의 어둠 속 감금에서 매트리스라는 끔찍한 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영혼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버려진 호텔의 낡은 매트리스, 그것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마지막 안식처였고 끔찍한 범죄의 증거였으며 1년간 지켜졌던 무서운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수진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삶과 그리고 1년 후에 밝혀진 끔찍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 이후 몇 년이 흐른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범죄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연구 사례로 다뤄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범죄학과의 한 교수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호 사건은 현대 도시 범죄의 여러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범죄자는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회범죄의 특징이죠. 둘째,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대담하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어요. 셋째, 시신 은닉 방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매트리스에 꿰매 넣는다는 것은 이전에 거의 보고된 적이 없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범죄자의 독특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민호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후 처리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한 충동형 범죄자가 아니라 계획성과 충동성을 동시에 가진 위험한 유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두운 충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들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최민호의 심리 프로파일을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가족 배경을 조사한 결과 그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이것이 여성에 대한 증오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민호는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성은 통제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스토킹 행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시신을 매트리스에 꿰맨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매트리스는 침대, 즉 친밀한 공간과 연관되어 있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영원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소유욕의 표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가 시신을 비닐로 감싸고 매트리스에 넣고 다시 꿰맨 것입니다. 이 세 겹의 봉인은 그가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싶었던 강한 욕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피해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보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어요. 우선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해요. 또한 전담 관찰관이 배정되어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합니다. 둘째,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하 통로, 외진 골목, 공원 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어요. 서울시만 해도 5년간 10만 대 이상의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셋째, 실종자 수색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골든타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실종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마지막 위치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며 대중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넷째,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콜드 케이스 팀이 대폭 확대되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현대적 과학사 기법으로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도 확장되어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이수진의 비극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녀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사건이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낸 것이죠. 시민단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전한 귀갓길 만들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해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지역 신고 앱이 개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두운 골목이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앱에 표시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조명을 설치하거나 CCTV를 추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앱은 출시 1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함께 귀가하기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집에 가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죠. 많은 대학들이 이를 적극 장려하며 심야 귀가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여성 직원들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늦은 시간 근무를 자제하도록 권장했어요. 또한 야근 후 택시비를 지원하거나 회사 차량으로 직원들을 집까지 태워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수진이 다녔던 출판사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회사는 안전교육을 강화했고 직원들에게 호신용품을 제공했어요. 또한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비극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업무도 직원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안전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어요.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범죄 예방 수칙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미디어도 이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드라마로도 각색되었어요. 이러한 콘텐츠들은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우면서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비극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이수진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대폭 강화되었어요. 이전에는 스토킹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구속될 수 있어요. GPS 추적장치 착용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수진 사건은 우리 법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최민호는 과거 스토킹으로 처벌받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많은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 안전시설 확충과 경찰 인력 충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2027년 한 통계청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여성 대상 범죄가 지난 5년간 3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과 납치 사건이 크게 줄었어요. 보고서는 이러한 감소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CCTV 증가, 경찰 순찰 강화, 시민 의식 향상, 법 제도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이수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수진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수진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죽음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른 가족들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진이가 하늘에서 이 변화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의 이름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우리는 딸을 잃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에요.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민호는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재소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작업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도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호는 종교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그저 교도소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동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민호는 때때로 편지를 씁니다. 이수진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다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버립니다. 그들에게 최민호의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한 피해자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100번 1000번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려줄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가 조용히 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수진의 추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2일이 되면 그녀가 실종된 지하통로 입구에는 추모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꽃을 놓고 묵념하며 그녀를 기억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사건 4주기를 맞아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켰고 이수진의 사진 앞에서 헌화했어요.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한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네가 겪은 고통, 네가 느꼈을 두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하지만 너는 이제 평화로운 곳에 있을 거야. 우리는 네 이름을 계속 기억할 거고 네가 만들어준 변화를 소중히 지킬 거야. 추모 행사에는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어요.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사건은 우리 경찰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무덤은 항상 꽃으로 가득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거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이수진 1997-2021 당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수진의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20세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 1년간의 미스터리, 끔찍한 진실의 발견,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사회의 변화.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영향은 깊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할 것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했던 직장인, 부모님을 사랑했던 딸, 친구들에게 소중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극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말입니다. 강원도의 빈터, 서울의 지하통로, 그리고 이수진의 무덤. 이 세 장소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버려진 호텔의 낡은 매트리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거물로 보관되다가 결국 폐기되었어요. 하지만 그 매트리스가 간직했던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수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준 변화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일 것입니다.